해외 증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야간 선물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보시면 1.62%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야간 선물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급의 메커니즘 때문에 확실히 국내 증시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보다. 뭐 CFD도 그렇고 아마 6월 29일까지는 6월 28일까지는 그럴 거예요. 기관들의 반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음, 이게 다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 이제 그, 그 우리 야간 선물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이 이제 올라간 게 더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고 좀 이따 중요한 얘기 하겠지만 유가가 최근에 어, 이, 이제 한 120불까지 갔던 게 좀 약세죠. 어, 유가가 좀 약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도 떨어졌고 뭐 AMD도 떨어졌고 이래서 뭐 기술주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엑슨모빌은 떨어졌고요. 그다음 워런 버핏이 그 옥시덴탈 페트리움 주식을 956만 주 더 추가 매수했다 그랬죠. 요거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어, 이제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하고 2년물이 3%대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올라 그러죠.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2년물하고 이제 계속 3% 이상 올라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6월 24일 날. 그래서 3% 이상까지는 잘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를 이제 보려면 이제 경기에 대한 이유도 좀 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긴축에 대한 이슈를 경기에 대한 이슈가 좀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이 막 콕 떨어지다가 이제 3%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꺾여버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도 이제 조금씩은 옛날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진 않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보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6월 24일인가요? 예, 24일 금요일 이제 장중무방 핵심 내용 이렇게 적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적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0년물이나 2년물의 국채 금리가 좀 다소 안정화된 느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다행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큰 하락, 우리 시장은 약간 수급이 꼬여 있어서 좀 다른데요. 이제 미국 시장은 이게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요거였는데요. 장 시작 신용장고에 5분 대한 부분. 전입니다. 제가 이때 막 우리 회원들한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게 이제 CFD하고 같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6월 20일에서 6월 14일까지 이렇게 막 신용장고 올라오더니만 결국은 2조 3천억.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3천억 빠지면서 와 요즘 신용장고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는 개인들의 단기 심리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아직 겁이 없이 막 달라붙었거든요. 그때가 2600선이었는데. 그리고 2400선까지 떨어질 때도요, 요때도 이제 CFD 되게 많이 들어왔죠. 이전에도 들어왔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레버리지 한 5배 쓰면 20%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2400선이면 막 2500선 초반이고 이러면 다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CFD 반대 매매가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300까지 떨어지니까 또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10배 쓴 사람들은 빨리 나오는 거고 한 3배 4배 쓴 사람들은 이제 나오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2400선 2500선 떨어져서 이게 웬 기회냐라고 들어갔던 뭐 신용장고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빠져나오고 다 반대 매매죠. 그러다 이제 기관 로스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확실히 심리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심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타이에 의해서 막 빠지는 형태. 그 단기 심리가 확실히 이제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 회원님들한테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주식비 20%대. 그래서 어제 추가적으로 한 4% 정도 더 사서 이제 30% 채웠습니다. 현금 비중 70%.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다 20%였고 계속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심리가 확실히 이제 조금은 달라져 있는 형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1300원 올라가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뭐 외환위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제가 자꾸 얘기를 해도 어, 근데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만 해도 그건데, 그러니까 현재 보유한 외환만 해도, 그러니까 달러만 하더라도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무역수지 적자 났다고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요. 최근 3년 동안 그 연기금이 해외 투자 금액만 해도 무지무지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갖고 있는 것도 무지무지하고요. 그러니까 뭐 주린이들까지야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주린이들이야 뭐 우리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뭐 달러가 강세면 야 미국 주식 팔아서 달러로 바꾸죠. 이렇게 한다고 뭐 바꿔주겠습니까? 어차피 뭐 각자 도생의 시기인데. 예, 그런데 연기금은 다르죠. 뭐 국가 거니까 뭐 국가에서 야 팔고 나와 우리 달러 없어 이러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외환 보유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 투자 주체들이 해외에 옛날에 이렇게 투자 안 했잖아요. 해외에 투자한 금액까지 생각하면 장시작 이게 1분 전입니다. 잡히는 달러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오바가 심한 거죠. 예.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걸 또 막 게시판에 올리면서 뭐 제2의 뭐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지식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은 너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도 많고요. 근데 이제 국가가 보유한 달러만 많은 게 아니라 대기업이 보유한 달러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이게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금리 인상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긴축기에는 좀 종목들을 잘 봐야죠. 잘 보고 그 우량한 기업들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주식을 매수해야죠.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가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어떤
심리에서 보면 약간은 좀 기존에 있는 심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것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CFD 얘기도 나오고 뭐 최근에 왜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단기적인 흐름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 예전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시장이 하락 클라이막스로 가는 느낌이 조금씩 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죠. 얘네들이 아직까지 안 풀죠.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가 좀 풀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아랫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 근데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는 게요. 어,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 어, 좀 의미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요게 인버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버스 ETF인데요. 어제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약간씩 파는 것도 있어요. 기존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걸 사면서 이걸 이제 막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조금 제가 예전에는 주식을 안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전자를 금융투자가 그렇게 많이 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를 이렇게 많이 최근에 이렇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인버스만 쳤지 인버스 이외의 쪽은 그렇게 손을 안 댔어요. 어, 네. 인버스 이외의 건 손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방향으로만 이렇게 배팅을 좀 했던 부분이 굉장히 커서 저희도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버스 말고도 약간씩 이제 금융 투자가 주식도 약간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인버스 투자를 아직은 계속 이렇게 안 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쪽에 있는 상품들을 조금씩 이렇게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약간씩 이게 바뀌는 형태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선물이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누적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뭐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는 계속 매도를 누적해 나갔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매도를 누적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 매도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3만 계약이면 3만 계약, 2만 계약, 2만 계약, 5만 계약, 5만 계약 이렇게 매도를 계속 쌓아갔는데 이번에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롤오버가 9월물이 이제 2만 2,700 계약인데 장중에 5,900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롤오버가 롤오버도 없고요. 누적 매도도 안 해요, 잘. 독특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얘만 풀리면 돼요. 얘만. 근데 이제 얘는 인버스를 하면서 옛날에는 주식을 안 샀는데 이제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어, 하락 클라이막스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구나. 뭐 베어마켓 랠리가 뭐 크게 오진 않고요. 예.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오구나. 그리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의 하락이 컸던 게 뭐냐면 그 중소형주의 하락이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기 말 기관들의 수익률 관리 이게 반기 수익률 관리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안 되는 종목들은 쳐내버려야지 이제 수익률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종목을 이제 손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증권사의 반대 매매.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CFD. 이건 이제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CFD의 변동성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듯 뭐 10%나 20% 먹고 나오겠다라고 했던 이거에 대한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도 커지고 탄력성도 커지고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한 번만 더 하락을 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CFD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낙폭과대야 뭐 이렇게 돼서 게임즈 들어갔다 또 두들겨 맞아버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들어갔다가 뭐 2,500에 들어갔다 맞아버리고 2,400선 들어갔다 또 맞아버리고 뭐 이러면 이제 솔직히 얘네들이 쫄죠. 어, 쫄지 않을까요? 전 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CFD의 변동성 매매들도 이제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고요.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원금도 깎여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다음 주, 느려도 뭐 7월 초에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이 70%거든요. 현금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제가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기회가 오면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다려라. 이제 곧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하락 클라이막스가 빨리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의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점점 타고 오는 것 같다라는 좀 설명도 했고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좀 드리니까 어떤 분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어, 기속 반등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렸어요. 네. 이 자료. 음.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다우존스에 대한 산업 평균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제가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대공황 시기에서도 그 대공황이 시기에서 이거에 대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시장이 한번 빠지면 마지막으로 한 48% 정도의 기적 반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이제 이 저점이 다시 깨지면서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대공황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그 하락 클라이막스를 찍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는 이제 주식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거나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 앞으로 만약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권 가다가 다시 저점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나오는 어, 소위 말한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
지금 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떨어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 우리 내부의 수급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한 2700선, 2800선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또 수익률이 좀 다르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말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좋은 종목 좀 발굴해보고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걸 올렸더니만요. 조회수도 많이 났고,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댓글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그 댓글 반응 25,000원 이거 올렸더니만 댓글 반응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뭐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하느냐. 나스닥 8,000 간다. 코스피 뭐 1200 간다. 뭐 1500 간다. 막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런 환율에서 어떻게 올라가냐. 유동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막. 그러니까 진짜 어제 댓글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와 진짜 개인들 심리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안 좋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신용장고 이렇게 보면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공포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공포적인 사항이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공포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포적인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막 연속적으로 막 대폭락이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져도 이제부터는 아마 이럴 겁니다. 한 50포인트 정도 떨어져도 그냥 계속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심리가 굉장히 안 좋구나 지금. 굉장히 공포 심리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때는 2,500선이 2,600선이 살짝 무너지더라도 2,500선, 2,400선 가더라도 그 신용장고를 안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 사지 말자 그랬어요. 아직은 심리가 이쪽 심리가 공포스럽지 않다고. 오히려 인버스 막 이렇게 선물 매도 막 이렇게 그쪽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까지는 정신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다르죠. 어제 코스피가 2314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2300선 초반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포에 대한 부분들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공포는 언제 가지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공포라는 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락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오고 이렇게 반등해서, 베어마켓 랠리의 끝자락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공포를 가져야 되죠. 그때 이제 다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반등을 했다가 이 저점, 이번에 어째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을 다시 깨는 게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공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이번 저점을 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2200선 찍을지 2300선 찍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이번에 찍고 베어마켓 랠리에 올라왔을 때 그 다음번에 다시 이번에 저점을 깬다는 게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약세장 속의 반등이니까 상승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든 아니면 이번에 저점을 안 깨고 그냥 계속 그냥 박스클럽만 가든 둘 중에 하나겠죠.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침체로 안 간다 그러면
이번에 저점 맞고 이제 박스권을 계속 그냥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어쨌든 저희는 올라올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은 철저하게 좋은 종목 위주로 골라서 가야 될까. 그러니까 몇 종목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고, 현금 비중 없는 분들 올라오면서 종목 교체를 잘 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공포의 구간은 맞는데 이제 어디서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끝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는요, 나스닥 기준에서 9,800에서 11,100선을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어갖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제가 지금 주말에 공부하고, 어제 공부하고, 최근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몇 가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아마 54,000원에서 57,000원대 정도에서 아마 바닥에 나올 거다. 생각보다 올라가긴 많이 못 올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57,000원대 밑에서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다 믿죠. 제가 큰 시황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특강을 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기존 회원님들한테도 그랬죠. 내일 특강 다 듣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신규 회원님들한테 제가 내일 특강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뭐, 특강만 있는 게 아니고, 특강 듣고 나서 5주 라이브 방송 무료로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어쨌든 55만 원에 뭐 5만 원 할인 쿠폰 주니까 이렇게 드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가 들으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특강을 해도 특강 가입을 뭐 하시든 말든지 대충 이렇게 얼버물었어요. 뭐. 장도 제가 막 안 좋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아마 이번 특강에서 내일 특강에서 제가 막 제 예상이 맞다면 내일 특강에서 제가 음, 그러니까 내일 특강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뭐 종목 얘기도 많이 해드리겠지만 이야기나 뭐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할 때 어떤 형태의 종목을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가 내일 특강을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냥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감추고 이런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랠리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시장이 이제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저점이 무너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저점이 무너진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로 가는 거고
이번 저점이 안 무너진다 그러면 박스권이죠.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걸 하나 봤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냥 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주식 이외의 대안 상품도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단타, 뭐 이런 주식 단타, 뭐 이런 형태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죠. 그런 개념들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장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이후에 아마 주식이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아마 주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왜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익실현을 좀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샀던 것들 다 이익실현할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만 이익실현하지 않을까? 베어마켓 랠리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이익실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금융투자도 알거든요.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좀 아니란 방식의 그런 어떤 뭐 주식 단타하면 되지 뭐 이런 형태의 그 생각으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대안 상품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음번에 박스권이 된다면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음번에 박스권이 된다면 그 박스권에서 주도주는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바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회원한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이번에 시장 떨어질 때 계속 지켜봤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켜봤는데 제 예상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는 저기 여기 있는 분들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이거를 아마 제가 어, 아마 8월 달에 이제 아마 론칭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론칭을 하기 전에 어, 이제 굉장히 이제 짧게 가는 저는 단타 안 칩니다. 짧게 가는 형태의 흐름인데 그 형태로 가기 전에 아마 교육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그러니까 7월 달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길게 종목을 가져가는 형태의 흐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제가
이게 인버스 투 X 비중을 40%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 어차피 파생하신 분들은 요거를 하면 되니까, 어, 요 비중도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인버스 ETF에 대한 이걸 길게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은 이상 내년 시장은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은 정말 센 종목으로 몰아가고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시장이 떨어지는데 뭐 가입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가입해봐야 뭐 교육밖에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가입해야 된다.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강의를 뭐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 분 없죠?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 어떤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아마 특강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특강은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5주 동안 무료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5주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뿐만 아니라. 아마 8월 달에 아마 신상품 나오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 종합을 좀 볼게요. 네. 어제 의미 있는 시장 종합의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코스피의 개인들이요. 어제 6,200억을 매도를 했어요. 6,700억을. 그 코스닥도 뭐 반대 매매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도 500억 매도했고, 그러니까 합하면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 외국인들은 안 받아가는데 기관들이 받아가는 형태죠. 제가 삼성전자를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 이렇게 꺼졌어요. 근데 딱 찍고 오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껐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안 빠질 것 같다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딱 꺼졌어요, 라인을. 지금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껐는가 하면, 어디에 껐는가 하면, 57,000원에서, 많이 떨어져야 얘는 54,000대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아마 시장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뺐지만,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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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보다는 종목이 어떤 게 좋을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나의 기존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주식을 좀 덜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새로운 종목 어떤 섹터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시즌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한국경제TV 제 출연 동영상에 댓글에 댓글 보고 제가 심리를 알거든요. 댓글에 나스닥 뭐 8,000선, 그 다음에 코스피 뭐 1,300, 뭐 1,500.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환율이 1300원인데 어, 그,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심리로 보는 게, 이때 심리는 확실히 아니죠. 신용장구가. 2400선 와도 이 심리는 아니죠. 근데 최근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중들의 심리대로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을 가입해서 자꾸 보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2700선 중반이고 많이 올라가 봐야 2800선 초중반이라고 얘기하면 많이 가봐야 400포인트, 500포인트 아니에요? 그것도 연말까지. 그 처음에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종목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추세가 다 깨졌잖아요. 그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시장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오늘 새벽에 뭐가 발표되는가 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돼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때 안 믿더라고요, 제 말을. 계속 제가 우하향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방송 나왔을 때 얘기했고. 근데 50.2가 딱 나오니까 그때 시장에서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가 지표가 더 많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물가 지표도 중요하죠. 근데 물가 지표보다 경기 지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만 체크를 하면 제가 이제 이건 특강 때 얘기 드리겠지만 예, 토요일 날. 근데 어쨌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돼요. 이게. 예, 11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 지표 중에서 미간대 심리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보니까 주초에는 별로 없는데 주 후반에 전부 다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도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있고 요 다음 주는 이제 서비스업 나오죠.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게 50을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소비 지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미시간대 이제 소비 심리 지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최근에 들었어야 이걸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심리로 보면 확실히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쫄았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이때는 2400선까지 무너져도 안 쫄았는데
이때는 확실히 쪼는 것 같다고요. 공포 심리가 제가 볼 때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최고치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잘 분석해야 되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등할 때 팔지도 못할 수도 있고, 종목 잘못 고르면, 어,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 2800선, 2700선까지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서 제가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그냥 묻고 따지기도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내일 특강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위기관리 뭐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안 하고, 이 특강 주제 내일 안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의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제가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뭐 회원 모집하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들으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좀 재미도 있지만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쫄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오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만 잘 보면 돼요. 예, 삼성전자 2% 올라가고 있죠. 예. 아마 이제는 빠지는 거는 아마 54,000원이 끝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54,000원이 마지막인 것 같고 54,000원, 55,000원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내년에 모르겠죠. 그건 내년에 이제 경기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올해는 57,000원에서 54,000원, 55,000원대 여기가 4, 5,000원대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말 최악으로 보더라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자가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보면 이제 6월 28일 정도, 29일 정도 되면 기관의 반기 수익률에 대한 로스컷이 대부분 다 끝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대부분 제가 보면 반기 수익률 대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CFD도 최근에 이제 막 시장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반대 매매로 굉장히 많이 당해서 그런지 기관이 아마 이제 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죠. 전문 투자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의 하락 클라이막스도 거의 아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 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도요.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봤던 나스닥의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나요? 네, 나스닥 제가 봤던 선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만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무너질 수도 있겠어요. 예, 만선이 안 무너질 수도 있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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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선 초반 정도에서 아마 아, 아,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만선이 안 무너지고 그냥 만선 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 찍고 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표도 많이 나오고 경기 지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그 얘기하는데 이제 물가 지표는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근데 파월 의장의 말 중에 오류가 하나 있는 게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 그 어제도 하반기에 경기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 경기가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시장이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저는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현재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의 현재를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보면 여기가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민간보다 이제 정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이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제 돈이 떨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약간 감원에 대해서 좀 자유롭죠. 그 유럽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슬라도 그렇고 본격적인 감원을 하게 되면 그때도 고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페드는 고용하고 물가만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물가 때문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이 만약에 하반기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0.5를 올리냐? 빨리 충격이 있더라도 0.75씩 올려갖고, 물가부터 잡아야 되지 않냐. 나중에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보면서 아니 0.5pp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지금 소비 심리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물가 못 잡고 하반기에도 또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제가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상보다는 그냥 QT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강하게. QT 그러니까 국채 매도 모기지하고 국채를 매도하면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를 좀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도 충분히 공감은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의 상승이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는 보통은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채에 대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가격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를 이렇게 확 땡겨주면 그냥 국채를 확 팔면 그게 따라 장기금리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금리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단기보다는 좀 줄죠. 3% 이상에서는 3% 밑에서는 괜찮은데 3% 이상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단기금리는 보통 요거 이제 2년짜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는
정책금리에 연동을 하죠. 근데 지금 페드가 정책금리를 세게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3% 이상에서는. 근데 장기금리는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2번 있었죠. 한 번은 장중에, 한 번은 종가 기준으로.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빌려서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단기로 빌려왔고, 단기로 이제 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장기로 이제,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리를 따먹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예대 마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없다는 거는 대출을 안 할 테고, 그럼 대출을 안 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안 풀린다는 거고. 그런데 중앙은행에서도 긴축을 해.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돈을 빨아들이고 은행도 대출을 안 하고